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기존 원전에서 크기를 대폭 줄인 SMR은 전기 먹는 하모로 불리는 AI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전 기술 강국들이 SMR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단순 동거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팍스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연대 계약의 줄임말인데요. 두 성인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일지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2일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번까지 7회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경관 속도로 계속 확장 중이며 일자리 증가가 지속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얻기 전까지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안보리 공식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회의는 작년 8월 이후 10개월만 열리는 북한 인권 의제 회의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 채택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의 개최 이의를 제기하며 절차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에서 12개 국가가 찬성해서 안건이 공식 채택됐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도시 두 곳과 그리스 상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대변인은 현지 시각 12일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과 합동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도시 아시도드와 하이파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인 튜터도 공격해 선박이 침몰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방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에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G7 개편 권고 보고서에서 G7은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을 확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신뢰 측면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형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중국의 부당한 경제 강압에 맞서고 있으며 광물 자원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G7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쿠웨이트 남부 망가프 지역에서 1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쿠웨이트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장관은 회사와 건물주들의 탐욕이 비극을 불렀다며 법의학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건물주 등 관련자들을 구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6층짜리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수면 중 연기 흡입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산을 저버리고 악마와 계약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유럽 의회 선거 그리고 그렇죠. 극우 세력의 약진 네. 이건데요.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단주의 특히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12일 날 기자회견 열고 2027년에 권력 열쇠를 극우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면서 사회민주주의자 그리고 환경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가 연합해서 극단주의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르네상스당이 당 밖의 인물이나 세력과도 대화를 용역했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지금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은 정통 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에리크 시오티 대표와 협력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이렇게 해서 인민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서 샤를 드골, 자크 시락 그리고 니콜라 사르코지 유산을 저버렸다면서 시오티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프랑스가 네. 이제 중도 우파의 공화당, 네. 중도 좌파의 사회당이 주류 정당이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안을 위한 대안이 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정계에서 공화당의 선언은 금기를 깬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이 지난 수십 년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과 사실상 양당제를 구축하면서 뭐 샤를 드골, 자크 시락, 니콜라 사르코지 같은 대통령을 배출했는데요. 네. 공화당을 비롯한 주류 정당들은 지금까지 극우 정당과 손잡는 것을 꺼려했고 또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서로 연대해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공화당의 움직임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와 연합해서 국민연합에 대항하려고 한 마크롱 대통령 희망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연대가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공화당 측에서 국민연합과 연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2일 날 긴급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당대표를 제명시켰습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하면서 이제 조기 총선 이번 달 30일에 1차 투표 치러지고요. 네. 2차 투표가 다음 달 7일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31.5% 득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당 15%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표를 그러네요.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에는 승부수를 지금 던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뭐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극우 성향 역시 좀 대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합 후보에 투표를 하겠다.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고 하는데 여론은 이게 진짜 승부수가 맞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프랑스의 극우 정당 돌풍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조기 총선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10일 날 여론조사 업체인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조사를 해봤더니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4%였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의 득표율이 31.5%인데 이것보다 더 높게 더 나왔고요. 높네요. 그리고 네. 좌파 사당연합의 인민전선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2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현재 집권당인 르네상스당인데요. 여기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유럽의회 선거 때 득표율이 14.6%였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높아졌네요. 네. 그래서 희망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앞에서는 1차 투표, 2차 투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한 정당이 없다면 이게 2차 투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 좌파, 중도 우파가 연합해서 반극우 전선을 꾸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희망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여론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합 36%, 좌파연합 25%, 르네상스 18% 이렇게 나와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 있어서도 분위기는 조금 넘어갔다. 집권당에게 불리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두만강 푸른 물에 등장할 붉은 깃발. 네. 어떤 얘기인가요? 요즘에 뭐 북중러가 굉장히 관계를 강화했고 그렇죠. 친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조만간에 이 세 나라 국경을 따라 흐르는 두만강을 놓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언론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북러 영토 부분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면 내륙 지rin성에서 이제 동해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네. 중국의 해경선이 두만강 거쳐서 자유롭게 동해로 나오게 되면 센카쿠 열도 여기 이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벌이는 그렇죠. 곳인데 이 주변을 지키는 일본의 해양 순서 활동이 좀 분산이 될 것이고 동중국의 경비가 허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거듭해온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중국 해경선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군사적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고 일본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전문가들은 니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지 군사적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중국이 두만강 이용할 때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두만강 하류 유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개국의 국경선과 겹치는 곳이고요. 네. 현재 중국 선박이 두만강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지린성 동쪽 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박이 동해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약 15km 구간에서 러시아와 북한 측의 양해가 있어야지만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우려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했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북중러가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역학관계에 변화가 있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혼게제신문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고 거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구도라면서 두만강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접근은 파워 밸런스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영향을 키우는 형태로 북중러 3국 간의 군사적 결속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그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 방문을 허용할지 말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협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맞아요. 또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둘로 쪼개질 수는 없다. 예.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뭐 나라가 쪼개지는 것 아니냐 만약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참석자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과거에 분열돼서 불행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독일은 알 거다. 그 분단의 아픔을 알지 않냐라면서 독일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네.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사점을 들면서 지지를 요청한 겁니다. 독일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가장 많은 지원하는 나라인데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머 독일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호응했습니다만 네. 일부 정당 정치인들은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면서 이 회의에 불참했고요. 네, 극우 네. 독일을 위한 대한증에서는 전체 의원이 77명인데 단 4명만 연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독일을 위한 대한 측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젤렌스키 임기가 끝난 것 아니냐. 이 사람은 구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좀 심한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달 20일 날 임기가 끝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전쟁 중이라서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는데 네, 네. 극우 정당 측에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 아무튼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는 건데 참 네.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데 그렇죠. 극우 정당 정치인들은 좀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것 과격한 같습니다. 발언들을 또 네.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미국의 유권자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네. 이게
투표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오. 대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입소스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67%가 이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의 재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80%는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11월 재선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별 상관없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네. 한편 또 한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죠. 트럼프 전 예. 대통령.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어제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성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을 한 시도 때문에 기소가 돼서 지금 유죄 판결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만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해서 좀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 비율로만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투표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그쵸. 하는데요. 한쪽은 80%, 한쪽은 61% 이렇게 나온 건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 중에서 5명 중 4명이 헌터의 유죄 판결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5명 중 3명은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6%는 헌터의 유죄 판결 때문에 아버지인 조 바이든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줄어들 거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4%는 투표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높아져요? 거예요. 소수이긴 합니다. 아, 네. 적긴 하죠. 어쨌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영향 이 사법 리스크가 별로 그렇게 네. 투표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의견이 네. 다수네요. 또 사실 이 헌터 바이든의 이런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닥 그렇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은 좀 첫 번째 일이긴 한데요. 네. 또 유권자 24%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14%가 아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이쪽이 좀 더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에 있는 등록 유권자 9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과에 따라서 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헌터 바이든 사건은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판사가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그 선거일 약 한 달 전까지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오.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절반 이상인 57%가 헌터 바이든이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투옥돼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이전 조사에서 트럼프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대답한 46%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아무튼 11월 5일까지 다양한 변수가 네. 드러나고 있는 미국 대선의 판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인데, 예, 우리도 지금 뭐 계속 너무 덥죠. 며칠 새 연일 이른 더위가 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예. 좀 극단적인 기후, 높은 네. 기온 이런 것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화부가 현지 12일 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주요 관광지 아크로폴리스를 너무 더워서 폐쇄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네. 이날 그리스 중부 지역 기온이 무려 섭씨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크로폴리스 그늘이 그냥 광장이잖아요. 땡볕입니다. 네. 진짜 땡볕. 그늘 없이. 그늘이 그래서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폐쇄를 한 것이고요.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테네 전역에 지금 의료진까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당국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네. 13일에도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곳곳에 유치원, 초등학교도 다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네. 그리스 노동부는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일하십시오라고 권고했고요. 네. 국토부에서는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음식 배달업 등 여러 가지 야외 작업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는 지금 폭염 발생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맘때쯤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물론 많이 올라가면 33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43도라고 하니까 거의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스 기상청에서는 폭염의 기세가 14일부터 꺾여서 주말쯤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3일에 그리스 최고 기온 44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스에서는 최소 3일 동안 기온이 38도를 넘어서면 네. 폭염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6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 7월, 그러니까요. 8월은 어떻게 지낼지.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정말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고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노크하지 말고 시간을 보세요. 네. 저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산시성 윙강석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네.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가 설치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는지가 밖에 시간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 다 보는 거죠. 아, 이거 좀 네, 신경 쓰일 이런 텐데요.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예.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 그 LED가 설치가 된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면 1초, 6초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빈 칸은 초록색으로 무인 이렇게 돼 있고 네.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로 바뀌면서 초 분단위로 계속 표시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영상은 한 여성 방문객이 이제 관광소 이 매표소 주변 화장실을 촬영해서 지역 신문에 제보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방문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머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오래 쓴다고 해서 중간에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타이머가 있다고 해서 시간 제한 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 사람? 그렇죠. 벌써 네. 3분이 지났는데 뭘 하길래 뭐 이런 그쵸.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거 진짜. 5월 1일부터 이게 네.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손님들이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설치를 한 거다. 뭐 안전조치 측면도 있다. 혹시 누가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사고가 났나? 네.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아주 은밀한 사생활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침해되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좀 불안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누리꾼들은 화장실 더 만들어라. 시계 설치하지 말고 네네. 그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감시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안 소식을 그래도 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공중 화장실 사용할 때 좀 약간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빨리 나와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예, 안 그래도 예. 거기 시계까지 떡하니 박아놓으면 이걸 쓰라는 몇 분, 건지 몇 초까지 말라는 있다고 건지.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듣겠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and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Every singl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28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진의 여진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17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장어잡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가 며칠 내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한 단계 더 격상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 측과 합의하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주거 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5억 원을 편취하고 필로폰 등 마약까지 유통한 국내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연결해 볼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더불어서 이 팍스 제도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영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에서 결혼 말고 이 커플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프랑스의 커플들이 서류상 공식 커플이 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테스타시옹 콩큐비나지라고 동거인 증명서를 받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박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결혼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혼인신고서가 단순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 예약을 하고 가서 시장 혹은 구청장 앞에서 예식을 올리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 내에서도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2가지로 나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시청 1번, 종교적으로 1번, 이렇게 2번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네.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반드시 참석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결혼식은 주로 시외의 성과, 연회 공간의 대여 후 새벽까지 춤추고 파티를 이어가다 다음날 아침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 과정도 복잡하여 이를 거르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이 두려워 피해가는 커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가 팍스라고 했는데 박스라고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프랑스의 박스 제도는 단순 동거와 결혼의 중간 형태로
Civil de Solidarité라는 시민연대 계약의 이니셜을 타서 박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동성이든 여성이든 성인 커플이라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박스 신청을 하면 프랑스 정부 발급 증명서에 박스 여부가 기록되는데요. 이는 결혼과 흡사하여 동반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 올해로 25년 차인 박스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생활 동반자 법의 토대가 된 제도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스 제도를 선택하는 분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제도를 선택하실까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성 커플, 동성 커플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편리성에 의해서 이런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출발점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인 보호 및 인정 수단으로서 기원했지만 네. 어느 시점 이후에는 박스 관계로 넘어간 이성 커플들이 동성 커플을 넘어서는데 이유는 이혼의 부담으로부터 해방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시대적인 세계관과 결혼관 그리고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저항하고 편안하고 심플한 방법을 추구하는 커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네. 이후 결혼으로 옮겨가는 이들도 있으며 이대로 부모가 되고 가족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뭐 많은 부담을 갖기 네. 때문에 혼인을 네. 할 때 이제 더 신중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선택에 대한 뭐 혜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양은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네. 혼인에 있어서 더 하지요. 근데 결혼 박스 동거 혜택은 커플이 신고한 기간 시작부터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 등의 결혼과 박스 모두 동등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혼 건강보험 체액 공제 비자들도 결혼과 박스 모두 동일하고 자녀 양육 수당 등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며 동성 혹은 이성 커플의 입양도 허용됩니다. 네. 이 중에 외국 국적 배우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는 관계는 결혼이며 박스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1년마다 서류 심사 후 연장하는 치료증이 발급됩니다. 약 5년은 함께 보낸 것이 입증되면 10년 치료증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언어시험 합격점 통과 등 서류 심사 등 통과 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코큐비나지라고 하는 동거의 경우는 네. 건강보험 혜택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차이는 결혼 커플은 합의하에 이혼이 가능한 반면 네. 박스 커플은 마치 삭제 버튼을 누르듯이 둘 중 한쪽이 취소하면 바로 관계 무효화가 된다고 하며 법적인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쪽이 이제 안 할래 하면 끝인 거군요. 박스 같은 네, 경우. 맞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들어오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커플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 기대도 되지만 문화 차이와 사회적인 인식 등 다름으로 신중하게 바라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 결혼 문화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소식이 이제 한 달여 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잖아요.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한국 오페라 공연이 파리에서 열렸다고요? 네네. 파리 올림픽을 축하하며 국립오페라와 국립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현대 오페라 처형이었는데요. 네. 무대를 가득 채운 음악계의 국가대표들이 정말 멋진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객석에는 소설 개미로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정면에 앉아 관람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 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도 단체 관람을 하러 와서 무대와 객석 양쪽 모두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열리며 오늘 14일 저녁 마지막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관객들 반응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에 알려진 처용 설화를 재구성한 창작 오페라 처용은 그가 용왕의 아들이 아닌 옥황상제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신라를 바로잡기 위해 그가 아버지의 뜻을 꺾고 내려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은 한국의 대중음악과 민요에 비하여 생소하였던 오페라 장르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했습니다. 네. 큰 고목이 무대 가운데 있었던 무대 장치는 조금 단순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주 높은 천정에서 많은 단어가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이 나오니
무대냐 자박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잦아서 아쉬워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대다수가 훌륭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에 이번 공연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게 되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문화 교류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 SMR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또 네. 저희가 안녕히 가세요 말씀드렸는데 한 몇 주 흐르고 바로 또 만나뵙게 되네요. 더 자주 반갑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SMR 조금 낯설거든요. 네, 소형 모듈 원자로. 네, 맞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이름이 좀 낯선데 네. 말을 하나씩 풀어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소형이니까 크기가 작고요. 작죠. 네. 그리고 모듈,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지어지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그 전기 출력은 한 20-30% 정도 줄어들고요. 네. 지금 이 기술이 원전업계의 혁신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관련 기술 기업들이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기 출력이 좀 줄어도 그 장점이 더 많은데요. 네. 지금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소형 모듈은 4세대인데 이 4세대로 넘어오면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진일보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는 어디에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대형 원전은 그 입지가 바다 근처로 제한이 되는데 네. 이 핵 연료봉을 시키려면 물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도 그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경주 아무래도 바다 근처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광, 울진 이렇게 다 바닷가의 근처에 원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많이 대형 원전은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 소형 모듈 원자로는 바다에서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좀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가장 크고요. 크겠는데요, 그 장점이? 네, 이게 가장 큽니다. 네. 또 소형이기 때문에 이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르게 좀 작은 부지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크기인데 또 기술적으로도 안전해서 네. 이 대도시 근처에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도시 인근 혹은 그 대도시에 이제 요새 전기를 많이 쓰는 그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주변에도 그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이 좀 많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네. 어떤 국지적인 전력 공급망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뭐 전국적이지 않아도요. 그렇죠. 그러면 전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또 상당히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네.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좀 오염수 확산 걱정을 줄여줍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네. 물론 이번에 국내 원전이 받은 피해는 없었지만 좀 이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 테라파워인데요. 이 네. 기업 어떤 회사인지. 네네. 이 테라파워가 이제 원전을 미국에 이제 설립을 한다라고 해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건데, 네.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6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인데 이제 이건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기술 혁신 말고도 네. 기후 문제하고 또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 빌 게이츠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평소에도 계속 에너지 부족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제 실제 그 테라파워 설립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이 테라파워도 그 설립했을 당시에
기존 원자력 기술을 좀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설립 목표로 삼았고요. 그렇군요. 네,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가 그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발전소가 미국의 미래를 움직일 거라고 이제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또 이제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샘 올트먼은 이제 오클로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SMR 건설을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빌 게이츠하고 샘 올트먼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대형 원전보다 좀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가장 끌렸을 텐데요. 네. 이 산업계에서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주목하는 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세로 떠오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뭔가 한 단계 더 점프시켜줄 구세주로 떠올랐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인공지능은 좀 상당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네.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이 세계 각지에서 폭발적으로 좀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그렇죠. 그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바로 이런 전력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세계 전력발전 보고서에서 이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26년까지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3.4%씩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단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한몫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는 마침 인공지능이 쓸 그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그 데이터 센터 옆에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세계 원자력 협회의 경우에는 그 작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8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 네. 10년 뒤인 그 2035년에는 640조 원 규모로 이제 75배 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테라파워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그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그 이제 원자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건설에 들어간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번에 삽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착공식 때는 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 의장도 직접 방문해서 삽을 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지어지는 원전은 그 워렌 버핏의 전력회사가 갖고 있던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마련이 됩니다. 네. 총 345메가와트급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약 한 25만 가구가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번 원전 건설에는 이제 최대 40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네. 이게 전체 비용의 절반을 이제 미국 당국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라파워는 그 일종의 그 시험 센터 같은 걸 먼저 지어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가동해 보고 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6년 뒤인 오는 203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테라파워가 지는 SMR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테라파워가 짓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러니까 4세대 비경수형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 대신에 액체 나트륨을 냉각자로 사용합니다. 원자로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작동이 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데 네. 액체 나트륨은 이제 끓는 점이 880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네. 그거보다 한 8배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더 높은 온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이제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기존 경수로보다 이제 3배 높은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압력을 높이지 않고도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 또 섭씨 500도 이상의 열 출력을 낼 수 있어서 기존에 있던 그 가압형 원자로에 비해서 건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발전량도 좀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는 운영도 가능하다라고 좀 전해집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도 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테라파워에도 투자를 했고 네. SMR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는 이제 SK그룹 지주 회사인 SK 주식회사와 또 SK이노베이션이 2년 전에 이제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그 당시 환율로는 약 한 3천억 원 되는 자금을 투입해서 네. 지금 이제 지어지는 그 원자로에 초기 투자자 지위를 확보해 놨습니다. 네. 이번 테라파워 원자로가 신설된 이후에 이제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제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또 이제 아시아로도 그 관련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이름을 바꾼 HD 현대도 그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는 테라파워의 자체 연구개발팀을 파견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선 같은 좀 해상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라는 그 뜻을 밝혔고요. 네. 또 테라파워 말고도 이제 다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도 소개해드리자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테라파워 경쟁사인 그 뉴스케일 파워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1억 3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1,400억 가량을 투자했고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최근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설비 납품사로 선정됐는데 이 공급 설비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에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고요. 이 자세히 보면 건설업계에서 꽤 많이 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현대건설도 그 미국 홀텍과 함께 그 영국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 대림 산업이었던 지금의 그 DLENC도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미국의 SMR 개발사에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앞으로 SMR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에서도.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SMR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하고 또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관이 협력해서 좀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이제 민간 기술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 총괄위원회가 향후 15년간의 그 전력수급 전망하고 또 발전원 확충 계획을 담은 실무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이제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 2035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실무안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는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고요. 앞서 2015년에 발표된 그 7차 발전안에서는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뭐 다 이런 내용 알고 있을 테니까 다들 뭐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네, 맞습니다. 먼저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발빠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 업계에 따르면 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약 한 80여 종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정부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또 활발한 민간 투자를 받아서 2030년 초까지 이제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어떤 그 공통된 목표를 세웠고요. 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뭐 단연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에너지부가 정책적으로 뉴스케일 파워하고 뭐 엑스에너지, 그 테라파워 같은 어떤 그 회사들의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민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이 하이난성에 그 링룽 1호라는 그 소형 모듈 원전 본체의 돔 장착 공정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이제 현지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가요? 이 SMR이? 아닙니다. 단점도 있나요? 네, 지금 왜냐하면 그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죠. 아직은 시작이다. 네, 아직 상용화되지를 않아서 네.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만약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좀 위험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 회사들도 좀 노후된 석탄 발전소 이후로 그러니까 네. 차세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주목받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좀 감독 당국이나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SMR이 아직 그 방식이 좀 입증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회의론도 많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세계적으로 그 SMR 개발 업체 수십 곳이 그러니까 설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러시아에서 한 2곳 정도가 이제 SMR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그 전력을 시작하는 데만도 그것도 예상보다 몇 년 더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SMR 회의론자들은 뭐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좀 도박하는 거라는 강한 비판도 내놓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네, 과연 AI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SMR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투자 단계, 시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조비의 노래 Always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